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대할 때도 그랬죠. 체제 정비가 잘 돼야 전성기도 오고 오래 또 유지가 되죠. 그런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아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보다도 오히려 여러 가지 나라를 통치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이렇게 오랜 역사를 유지하게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을 세운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 가운데 누구라고 그랬어요? 혁명파요? 온건파요? 혁명파요. 그래서 그 혁명파 사대부들이, 신진사대부들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이들이 처음에는 주로 집현전이나 이렇게 세종 때 집현전이나 그죠? 또는 뭐 성균관 출신 유생들이었어요. 이렇게 조선 초기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주로 관리학교 출신들이 많아서 이들을 뭐라고요? 관학파라고도 하고 관학파라고도 했는데 나중에 이들이 예, 성종 때나 세조 때쯤 되면 세조의 부인으로 한 명의 딸이 들어갑니다. 외척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관학파가 나중에 공훈을 세운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그 공훈을 세운 구세력들이 외척이 돼서 나라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이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훈구척신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들을 묶어서 뭐라고? 관학파라고 하지만 또 훈구척신이라고 해서 이들을 그냥 묶어서 훈구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훈구척신. 아시겠죠? 사람들을 알아둬야 돼요. 이제 우리는 시간을 다 끊어놨으니까 시간의 주인공이 누구? 사람들을 보자. 사람들. 훈구. 그래서 이 훈구는 15세기의 주인공들이에요. 15세기 주인공들이에요. 자, 이 넘어가는 고비를 좀 잘 보세요. 그런데 이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정치를 잘했어요. 관학파들이 정치를 잘하고 지금 이 과정들 태조, 태종, 세조 때를 거치면서 우리가 그 자랑하는 조선의 문화, 그러니까 한글 외에도 15세기 조선 문화는 아주 대단합니다. 자주적이기도 하고 창의적이기도 하고, 그죠? 농업이나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발달했었어요. 그것을 뒤에는 누가 있었냐? 이 사람들의 탐구정신, 이 사람들의 학문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드시 꼭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점점 권력에 맞들이고, 그죠? 또 돈에 눈물 먹기 시작하면 타락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타락한 형태를 뭐라고? 훈구척신이 나온다 이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같은 놈들인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더라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386 그룹이 있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우상호는 연세대학교 학생회장이었어요. 그야말로 운동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운동할 때 80년대 90년대는 그야말로 그 정의를 위해서 불이랑 맞서 싸우고 목숨과 자기 그 지역생활 이것들 감당해 나가면서 한국 사회를 끌어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들이 쭉 이렇게 오면서 점점 권력에 맞들이고 3선, 4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정치가로서 또는 그냥 그 정치를 직업으로 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권력에 맞들이고 돈에 물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타락하고 이런 한국 정치의 나쁜 면모들을 또 보여줘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항상 개혁 세력이 계속 개혁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나중에는 개혁의 대상이 됩니다. 이해하시겠나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된 생각하면 안 돼요. 세월에 따라서 사람들이 늘 변해간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점은 뭔가 새로운 것을 내걸고 기존의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일을 했던 그 사람들도 결국은 또 썩어가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젊었을 때는 이런 말을 했었어요. 공무원들 중에 반은 잘라내고 50살 이후에 반은 투표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는데 저는 지금 50이 한참 넘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좀 후회되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생각이 강했습니다. 기성의 질서에 한번 편입되면 되게 낡아지기 십상이고 그것을 뜯어고치기 되게 어렵습니다. 사고가 굳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그 관학파들도 처음에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나쁜 건문수적을 타도하고 새 조선을 세우고 할 때는 괜찮았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타락하게 되더라. 아시겠죠? 훈구라고 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성종 임금이 안 되겠다.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방에 내려가. 지금 지방에 누가 있어요? 아까 내려갔던 사람들? 고려 왕조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했던 그들이 지방에 있죠? 그들은 지방에서 지금 뭐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방 가서 뭐 하겠습니까? 농사 짓고 있겠습니까? 그들이 머릿속에 가득 성리학이 들어있어요. 공부만 했어요.
근데 시골 가면 자기 종도 있어요. 땅도 있어요. 왜? 그 신재인 사대부들 가운데 살인들은 고려시대에 향리 출신이었거든요. 중소지주. 중소지주가 뭡니까? 지방에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땅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려왕조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는데 참여하지 않고 지방 내려갔지만 먹고 살 건 걱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합니다. 종들이 농사지어서 갖다 주고 하는데. 알겠죠? 중소지주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중소지주로서 지방에 있었던 이 살인들의 심기를 건드려요. 되게 이 부분을 설명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왜 이들이 싸우냐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훈구가 욕심부리고 권력과 돈의 맛을 들이면 이들이 점점 땅을 넓혀나가. 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훈구에 뭐라고? 농장 확대라고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해요. 아주 어려운 표현인데 내가 이런 표현을 쓰지 말자고 하는데 대토지 겸병 이런 말을 해요. 또는 대토지 사유화 이런 말을 들어보셨죠? 우리가 항사책을 읽으면 많이 나오는 용어예요. 농장 확대, 대토지 사유화, 대토지 겸병을 통해서 중앙에 있는 권력가들이 자신들의 땅을 시골로 점점 사서 넓혀가고 있더라. 그러다가 어디서 충돌해요? 시골에 있는 누구 땅을 건드려요? 중소지주 땅을 건드려요. 살인들의 땅을 건드립니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농장 확대나 대토지 겸병, 대토지 사유화는 이게 뭐냐? 토지를 돈 주고 사거나 합법적이죠. 매입하거나 또는 강제로 뺏거나 이게 겸병이죠. 토지를 매입하거나 겸병하거나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개간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점점점 토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누구를 건드린다고? 지방 살인들을 건드려요. 그 살인들이 막 뿔따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새끼들 말이야. 중앙에 권력 있는 놈들하고 내 땅을 뺏어 이 나쁜 새끼들하고 했는데 성종이 그 불러요. 야, 너희들 관직생활 하고 싶으면 올라와. 알았어요. 우리도 올라갈게요. 라고 임금과 시골에 있는 선비 사이에 꿀짝이 났습니다.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그래서 이들이 올라갑니다. 뭘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요? 과거라는 문이 활짝 열려 있잖아요. 더구나 이 사람들은 시골에서 뭐만 했다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얘들은 원래 공부 잘하던 애들이었어. 관학파. 근데 점점점 공부 잘하던 놈들이 돈맛과 권력맛 때문에 뭐 공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면 이제 맨날 술 처먹고 말이죠. 뇌물 받고 그야말로 산에 진미 그냥 싸놓고 처먹고 하다가 결국 뒤룩뒤룩 살찌고 말겠죠. 그러고 있는 사이에 시골에서 어때요? 공부만 하던 놈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뭐 했어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세 관청에 들어가요. 3, 4의 요직에 진출합니다. 이 3, 4가 뭐냐? 조선시대 3, 4가 사, 헌, 도. 감찰이죠. 감찰. 나쁜 짓을 하는 관료들의 부정과 비리를 감찰하는 기관이 뭐라고요? 사헌부예요. 그러니까 딱이죠. 훈구파의 나쁜 비리나 부정을 감찰하는 요직을 차지해서 누가요? 살인들. 그 다음 또 뭐예요? 사, 간, 원. 이건 뭡니까? 발음만 하는 것입니다. 원관이죠. 원관. 임금한테 직언하는 것이에요. 영의정 저 새끼가 말이에요. 시골에다가 불법적으로 자기 할아버지 명의로 땅을 엄청 사들였어요. 이런 말 다 꼬나 바치는 게 바로 사, 간, 원이죠. 그리고 또 뭐냐? 홍문관이 있어요. 홍문관. 임금을 데려다가 맨날 교육해요. 요즘 말하면 청와대 박근혜를 데려다가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 사이 어때요? 다른 말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나라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그 방탄복 샀는데 총으로 쏘니까 다 구멍이 빵빵 뚫리고 잠수함인데 잠수함이 가라앉지 않는답니다. 잠수함을 만드는데 가라앉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뒷돈 줘가지고 뒷돈 찔러줘가지고 그 다 통과시킨 거야. 잠수함이 잠수가 안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북한이 제일 좋아하겠죠. 그래 안 그래? 이거 완전히 이적행위죠. 이런 놈들 다 죽여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것들이 막 산재에 있어. 군에 있는 별단 새끼들이 말이에요. 완전히 김정은한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 군대에 보내면 방탄복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이 가서 이거 총알 안 들어오겠지 하고 맘먹어서 총질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알이 뻥뻥 들어 다 죽는 거야. 애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게 태반이에요 지금 군대가. 비행기도 그냥 그 메탈 포장하고 말이죠. 비행기도 군함도 제대로 뜨지도 않고 말이지. 방탄복도 술술술 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가서 발음만 해줘야 될 텐데 지금 그런 놈들이 없어요. 발음 안 해주니까 그런 일이 만연해 있는 거죠. 그죠? 조선시대는 안 그랬어요. 조선시대는 전부 다 임금을
제대로 정신 차리세요. 임금이라고 다 머리가 좋은 건 아닙니다. 전하 그것도 모르십니까? 제 편을 아셔야죠. 공자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맨날 임금을 조지고, 그러니까 임금이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공부해야 되고, 중식 먹고 공부해야 되고, 석식 먹고 공부해야 되고, 밤에도 공부해야 되고, 그냥 이렇게 공부시켜도 잘 안 됩니다. 그죠? 근데 공부하고 맨날 옷만 갈아입는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그 조선만도 못한 그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애들을 깝니다.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겠죠. 이 싸움을 뭐라고 할까요? 사화라고 합니다. 왜 사화라고 하느냐? 아주 쉬워요. 살인들이 화를 당했어요.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386 세대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그 80년대 데모하던 그 세대들이 데모 막 발음하는, 데모라는 게 뭐예요? 발음 주장하는 거예요. 저 새끼들 무슨 나쁜 놈이야. 전두환 나쁜 놈이고 노태우 나쁜 놈이고, 이런 게 여기서 지금 얘들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알았어요? 근데 걔들 잡아다가 다 그냥 사형을 시킨다든지 유배를 보낸다든지 깜빡이 쳐놓는다는, 이게 바로 뭐예요? 사화예요. 누가 화를 입었다고요? 새로 정계에 진출한 살인들이 누구한테 당한 겁니까? 기득권을 갖고 있는 높은 자리에 있는 훈구파들한테 떼죽음을 당한 게 바로 뭐다? 사화다. 그래서 4차례 사화가 전개되더라. 아시죠? 4차례? 맨 처음에 무슨 사화? 모사화,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리고 기묘사화, 그리고 을사사화, 이렇게 4차례의 사화를 겪으면서 살인들이 화를 입었어. 정리하세요. 정리. 살인이 왜 정계에 진출했다고? 내 조선하고는 안 놀아하던 사람들이 왜 정계에 진출했다고? 성종이 불렀다. 그럼 자기네들 땅을 뺏어먹어서 화가 났다. 그래서 조선 정계로 진출한 겁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뒤지게 맞았다. 이게 뭐라고요? 사화예요. 여기서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살인이 떼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 이후에 살인이 권력을 장악하느냐, 살인이 집권하게 되느냐. 살인들은 이거 보세요. 시골에서 중소지주이지만 또 뭐냐, 시골에서 맨날 공부 안 했던 학자들인데 자기만 공부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가르쳐요. 어디에서요? 서원을 통해서. 또 뭐예요? 향약을 통해서 농촌을 지배하고, 또 향교를 통해서 제자들을 많이 키웁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죽으면 누가? 제자가 죽으면 누가? 후배가. 또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끝없이 중앙 전개로 진출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산이 이루어졌다? 확대 재생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끝없이 올라오는. 얘들 어때? 얘들은 아버지는 공부 엄청 잘해가지고 좋은 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백으로 높은 자리에 올랐어요. 공부해? 안 해? 안 해. 걔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래서 세대 교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요? 이해가 가요? 그 훈구파와 살인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죠? 훈구가 누구고 살인이 누구냐, 이들을 구분하는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 정도로만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에 그 찬란했던 조선 전기 문화를 일구는 사람은 누구라고? 훈구고, 그 이후에 조선 사화를 거쳐서 결국 조선을 망할 때까지 끌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살인이에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살인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구분할 것은 훈구와 살인의 대결을 뭐라고 한다? 사화라고 한다. 이 개념을 딱 잡아둬야 돼요. 그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16세기에 일어났어요. 알겠죠? 이렇게 4대 사화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들은 이미 선조 때부터, 외란 이전부터 살인들이 집권을 했더랬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이전에 선조 때부터 살인이 집권했어요. 선조 때. 자, 살인이 집권한 이후 살인들은 둘로 갈라져요. 그죠? 살인이 집권한 이후 살인은 둘로 갈라진다. 하나는 뭐예요? 동인. 또 하나는 뭐예요? 서인으로 갈라지더라. 선조 때 벌써 동인, 서인과, 동인은 다시 무엇으로? 남인과 북인으로 다 갈라졌어요. 이렇게 동서남북이 이미 언제 다 갈라졌다고? 선조 때. 외란 전이에요? 외란 후에요? 외란 전이에요. 오케이? 외란 전에 이미 살인이 조선 정계를 다 장악했고, 훈구파들은 다 멸종됐고, 다 날아갔고, 은퇴하거나 사망하거나 퇴직하거나. 알겠어요? 그리고 살인이 권력을 잡은 이후 동인, 서인으로 갈라지더니 다시 동인은 남인, 북인으로 또 갈라지더라. 아시겠죠? 이렇게 살인끼리 서로 패거리를 이루고
하는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붕당 정치라고 한다. 말로 해봅시다. 뭐라고요? 붕당 정치. 오케이. 다시. 훈구와 살인의 대결을 뭐라고? 사화. 살인끼리의 분파를 뭐라고? 붕당 정치라고 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조선은 맨날 당파 싸움으로 망했어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 반격을, 야, 당파 싸움 언제냐? 라고 물어봐야 돼요. 너 언제 당파 싸움 했다고 그러냐? 맨날 싸웠잖아. 싸웠다고 다 똑같은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싸운 것을 사화라고 그러고 애들끼리 싸운 것을 붕당정치라고 한다. 당파 싸움은 그 중에 일정한 시기에 숙종 때 주로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파 싸움은 조선시대 내내 500년 조선왕조가 유지되면서 당파 싸움이 전개된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특히 일본 놈들이 우리를 당파 싸움이라고 할 때는 붕당 정치의 나쁜 측면만 강조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붕당 정치는 아주 괜찮은 건전한 측면이 많아요. 지금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정당 정치와 다를 바 없는, 그죠? 지금 정당이 서로 전공개처럼 하기도 하고 소수당이 다수당을 내몰고 지네들이 또 다수당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조선시대도 그러했어요. 우리 조선시대가 16세기, 17세기 그러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은 뭐 하고 있었는지 아세요? 일본 놈들은 칼 가지고 싸워댔어요. 막 떼죽음시키고 성 들어가서 막 다 난자하고 그 성주 가족들 그냥 다 몰살시키고 이렇게 칼로 난장질을 했답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그 100년 동안이나 싸우던 일본 놈들이 전국시대를 통일한 게 누구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예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를 쳐들어온 게 1592년 임진왜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글로 싸우고 말로 싸우고 점잖게 싸우고 있을 때 일본 놈들은 뭘로 싸웠다고? 칼로 싸우고 난도질했어. 그리고 또 어때? 임진왜란 이후에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또 그 이후에 서양 놈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군인들이 지배했었어요. 칼로 피로 지배하던 일본과 이렇게 글로 말로 지배하던 일본, 또 우리나라 누가 더 선진국인가요? 우리가 훨씬 더 선진국이고 우리 문화가 훨씬 더 앞선 겁니다. 알겠죠? 그러다가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거예요. 우리보다 한참 뒤떨어진 한참 못한 일본한테 뺏긴 게 더 억울한 겁니다. 그죠? 차라리 영국한테 뺏겼다면 영어라도 배울 텐데. 우리가 배울 게 없어. 일본 놈들한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일본 놈들 건 배울 게 없어요. 알겠어요? 배울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전해준 거고 일본 가보세요. 거의 다 우리가 전해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일본 사람 친절한 거 배워야죠. 친절합니다만은 친절한 뒤에 사악함이 있어요. 그죠? 나쁜 그 궁극주의가 도사리고 있어요. 겉으로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친절하고 이런 이중성이 있는 겁니다. 일본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 이 세 나라가 지금 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합니다. 아주 위대한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위대한 것은 고려도 고려 나름대로 위대하지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스템적으로 위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세계를 감히 따라오지 못할. 그러니까 중국 놈들도 우리나라 와서 예법을 배워갔어요. 그래서 동방 뭐라고? 동방 예의지국이 나온 겁니다. 우리는 다 공자 잊어먹는데 아직도 공자를 섬기고 시골 가면은 향교마다 전부 다 공자를 모시는 문묘가 있는 거예요. 시골에 향교들 있죠 지금도. 거기 가면 공자를 모시는 문묘가 있어요. 공자를 모시는. 근데 중국은 공자 다 없애버리고 공자 다 무시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 정신세계를 보면 우리 한국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위대한 정신문화, 정신세계가 발현돼서 나온 게 음악, 영화, 예술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한류로 지금 환장되는 겁니다. 보고 야 얘들 이런 게 있었어? 얘들 이런 것들까지 만들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석유가 나오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우리의 이 위대한 역사, 우리의 이 위대한 정신문화 이것이 지금부터 세계사를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를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볼 때는 아직 우리가 광산, 금맥을 캐내지도 못했어요. 있다는 것만 항의하고 지금 캐내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좀만 더 있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 후수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잘 전달돼서 그들이 자기 창의성을 가지고 이걸 표현해내고 세계 사람들을 열광하게 만든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알겠죠? 분명히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정치라고요? 붕당정치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복잡해요. 재밌게도 하지만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만 이러다가 우리가 본연의 근현대사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미 우리 다 정리한 바도 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서인은 뭐예요? 노론, 소론으로 또 갈라지게 되고 알겠죠? 이렇게 기타 등등 하다가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자 영조
영조때, 정조때 이 분당 정치의 나쁜 점을 시정하자라고 해서 뭐예요? 탕평책이 나온다. 탕평책. 알겠죠? 자, 이거 잠깐 보세요. 분당 정치가 좋았는데 아까 제가 분당 정치 장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분당 정치 폐단이 생겼어요. 폐단이. 이 분당 정치 폐단을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 정치. 어머니들도 아는 분도 알겠지만 생소하신 분이 있으니까 잘 알았어요. 한국 정치. 무슨 정치라고? 한국 정치. 완전히 판이 뒤집어졌다는 얘기예요. 동인, 그러니까 남인이 서인을 떼죽음을 시키고 또 서인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남인을 떼죽음을 시키고 이런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한국 정치라고 합니다. 알겠어요? 기사왕국, 그러니까 경신왕국, 갑술왕국, 기사왕국 이런 황국이 일어났는데 이게 바로 언제적 얘기입니까? 숙종 때입니다. 숙종 때. 알겠어요? 이래서 분당 정치의 폐단은 한국 정치를 말하는데 이렇게 1680년 경신황국 이후 기사황국, 갑술황국 몇 차례만 그랬다 이거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당파 싸움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뭐라고? 당쟁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과 몇십 년만 이렇게 분당 정치 폐단을 보였는데 마치 이것이 조선시대 전체의 우리 역사의 나쁜 측면인 양 침소봉대하고 확대해서 부풀려서 우리 역사를 나쁘게 왜곡한 놈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이번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이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 뭐예요? 우리 정치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 우리는 아주 위대하다. 너희들이 칼 가지고 피비린내나게 싸울 때 우리는 글로 싸우고 말로 싸우고 성리학 이론으로 싸우고 인간으로서 애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예법 가지고 싸웠는데 웃을 일이 아니다 이거야. 우리는 그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싸운 거지 너희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싸우지 않았다. 그런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역사 안에. 아시겠죠? 그리고 잠깐 이렇게 나쁜 정치를 했었어요.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숙종 임금이 자기 자식이 2명 있잖아요. 지금 왕들 후보가 된 게 한 사람 누구예요? 장희빈 몸에서 태어난 경종이고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예, 누구예요? 누구 몸에서 태어난? 무술이 최숙빈 몸에서 태어난 연인군 영조죠, 영조. 이 어린 새끼들을 놓고 보니까 이 신하들의 힘이 너무 세가지고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왕노릇을 못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숙종 임금이 의도적으로 작전을 짜서 신하들을 그냥 떼죽음 시키려고 힘 있는 놈들을 미리 다 제거한 게 바로 뭐다? 한국 정치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주 영민한 머리가 뛰어난 숙종 임금이 야 이번에는 서인을 지지하면 누가 떼죽음 당하는 거야? 남이 떼죽음 당하는 거야. 야 지난번에 미안했어. 이번엔 남이 저 새끼들 안 되겠어. 싸가지 너무 없어. 해가지고 어때요? 이번에는 또 서인들 떼죽음. 이렇게 하면서 장차 그 자기 자식들한테 해악을 끼칠 만한 놈들을 신하들을 미리 다 제거한 그런 구석이 있어요. 꼭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분당 전체의 나쁜 측면을 보고 자란 영조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안 되겠다.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신하들과 임금이 서로 사이좋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정치를 하자. 이게 바로 뭐예요? 탕평책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협치 뭐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탕평의 정신을 다시 끄집어내서 현대적인 용어로 맞게 협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탕평책이 영조 때와 정조 때 탕평책이 이게 몇 세기예요? 18세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1592년 외란이 일어났고 외란 이후는 몇 세기? 17세기. 그리고 17세기 내내 이렇게 분당 정치가 전개됐었는데 그 분당 정치 폐단이 잠깐 1680년 이후에 1680년 경신왕국 이후에 나타났었는데 이 폐단을 없애고 탕평책을 그나마 시행하려고 했다. 아시겠죠? 근데 그 탕평책은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주로 목적이 있었지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배층의 권력을 강화하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있었지만 정치를 민족으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탕평책은 결국 성공했다 실패했다? 실패로 끝나고 문제는 뭐예요? 19세기가 되면 정조가 갑자기 죽음을 당하고 정조 다음에 누가? 순조 다음에 누가? 헌종 다음에 누가? 철종. 이렇게 나이어린 임금들이 왕위에 오르더라. 무슨 정책 이거? 나이어린 임금들이 왕위에 오르자 임금의 어머니 또는 대왕 대비 이렇게 외척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외척에 의한 무슨 정치라고 하나요? 세도 정치가 자행되게 되었다. 누구에 의한 세도 정치? 안동 김씨라든지 풍양 조씨, 풍양 조씨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 안 되니까 손 들어보세요. 안동 김씨 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데 안동 김씨 없을까요? 우리 집사람이 풍양 조씨여가지고 나한테 맨날 구박받습니다. 조씨들이 나라 망쳤어요. 안동 김씨도 그렇죠. 안동 김씨 가까워요. 지금으로부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뻘 되면 여기 닿습니다. 그런 정도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 외척들에 의해서 우리의 정치가 여기쯤 되면 서양은 이미 민주주의로 갑니다. 심리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서양은 심리혁명이 일어나죠. 우리는 심리혁명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런 과정, 아픈 과정을 가는 게 바로 이 나쁜 정치 때문에.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세도정치, 안동김씨, 풍양조씨. 물론 이들 가문만이 아닙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백성들을 등쳐먹고 나라의 온갖 비리를 저질러도 될 만큼 사회가 그렇게 썩어왔기 때문이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썩은 것들을 우리가 도려내지 못하고 일본 놈들에 의해서 나라를 지배하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통탄할 일이 전개된 것입니다. 몇 세기라고요? 19세기. 자, 그 다음에 1592년 외란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렇게 정리하고 자 이제 특징들 알아둬야 돼요. 15세기는 조선이 세워진 당시에 사람 주인공 누구라고? 흥국파, 관학파. 그래서 조선은 15세기 세종조 때의 위대한 문화가 이때 탄생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썩는다. 알겠죠? 그리고 새로 누가 등장한다고? 성종 이후에 살인이 진출해서 싸운다. 이게 뭐라고요? 사화, 개념, 흐름과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사화는 4차례 있었다. 4차례. 그래서 모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아시죠? 모사화. 그 조이제문이라는 글 때문에 피라를 겪은 게 바로 뭐예요? 모사화. 김종직과 김일손.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갑자사화는 해비 윤씨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갑자사화죠.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누구 때 일어났어요? 연산군 때 일어났죠. 연산군 때. 그리고 연산군을 몰아내고 중종이 왕이 됐을 때 이 중종 때 개혁정치를 추구했던 사람 누구라고? 조광조. 조광조 개혁정치와 관련된 게 무슨 사화? 기묘사화. 너무나 개혁을 급진적으로 하다가 조광조 일파가 쫓겨난 게 바로 기묘사화죠. 그리고 을사사화는 명종 때 일어납니다. 명종 때 외척인 대윤, 윤원영과 윤임 사이의 대결에서 살인들이 뛰어가지고 떼죽을 당하는 게 사화라고 했어요. 을사사화라고 했어요. 사화 이후에 살인이 집권하는데 그 시기가 외란 이전이다. 그리고 무슨 정치라고? 붕당정치. 붕당정치가 나빠져서 무슨 정치? 한국정치. 그 시점이 경신왕국이라고 그랬죠? 1680년 경신왕국 이후 한국정치. 그래서 한국정치는 붕당정치의 나쁜 측면이다. 즉 당쟁을 말한다. 당파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걸 없애기 위해서 탕평책이 영조, 정조 때 탕평책이 시행되더라. 그러나 이 탕평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19세가 되면 무슨 정치라고? 세도 정치로 나아가더라. 그래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들에 의해서 세도 정치가 행해집니다.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정말 백성들이 살기 힘든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다산정약입니다. 그 다산정약용이 이 시대를 둘러보고 살다가 어때요? 정조 때 살다가 천주교 신자로 몰려가지고 누명 써서 어디로 귀양 갔어요? 전라도 강진으로 귀양 가서 18년 동안 귀양생활 했었죠? 여러분들 18년 동안 귀양생활은 뭐하고 있겠어요? 이 사람은 18년 동안 뭐 했어요? 책을 썼어요.
무려 몇 권을 썼어요? 500여 권을 썼어, 책을. 그게 전부 다 여유당 전서에 있죠. 근데 그 책들 가운데 그 당시 18세기 자기가 둘러본, 그러니까 시골 강진에 가서 사람들은 사는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 그 중에 시 가운데 애절양이라는 시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수능 시험에 나오는 시인데, 애절양이라는 게, 이 절은 단절시키다라는 거고, 양은 남자의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의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성기를. 그리고 애는 슬플 애자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당시 세금을 마구마구 뜯어가지고 군대 안 가는 대신에 군포를 냈었는데, 군포를 누구한테 징수하냐면 원래는 16세에서 20살까지는 농민 남자한테만 군포를 내게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는 말이야, 죽어버린 사람한테까지 군포를 거뒀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백골 징포라고 하죠. 들어보셨죠? 그리고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태어나자마자 어린한테까지 군포를 걷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황구첨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시골에 가니까 어떤 아낙네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가보니까 당신 내 오세요. 아이고 큰일 났어요. 우리 남편이 지 물건을 잘라버렸어요. 낫으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당에 가보니까 방에 그냥 피가 흐른 거네. 낫으로 남자가 자기 물건을 잘라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아 근데 내가 어쩌려고 애기를 또 낳아가지고 태어나자마자 우리 애새끼가 말이야 군포를 내게 생겼는데 우리 아버지 거 내야 되지, 내 거 내야 되지, 우리 줄줄이 새끼들 내야 되지, 또 이 젖비린 나는 새끼까지 군포를 두 피씩 내야 되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애를 안 낳겠다고? 그걸 잘라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부인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모습을 시로 썼어요. 시. 이 시를 보여주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전개된 것은 어째서일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수능 문제예요. 알겠죠? 웃을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을 헬 조선 그러는데 아마도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게 헬 조선이 아닐까요? 그죠? 당시로서는 그게 헬 조선이지 뭐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시체가 그냥 길가에 질비했다라고 정약용이 자기 책에다 써놓을 정도로 그런 아비규환이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바로 19세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세도 정치가 자행되면 세도 정치 이후에 삼정이 문란해져요. 그 삼정문란이 바로 뭐냐면 토지세를 마구 뜯어가 뭐예요? 전정. 그죠? 군포를 마구 징수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애질량에서 나온 것처럼 군정. 그리고 곡식 빌려주고. 그죠? 곡식 빌려주고 이자를 그냥 사정없이 뜯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환곡의 문란이라고 해요. 이렇게 전정문란, 군정문란, 환곡문란 이런 게 있었다. 결국 이런 것들 뒤에는 뭐가 오겠습니까? 참다 못한 농민들이 야이쌍 이렇게 우리를 뜯어먹고 이렇게 우리를 굶주리게 만들어서 결국 굶어 죽게 생겼는데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이판사판이다라고 한번 되들어나 보자라고 싸우겠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요? 농민 반란이 일어납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해요? 밀란이라고 한다 이거. 밀란. 알겠죠? 이렇게 19세기 특징은 세도정치. 그 결과는 뭐예요? 삼정문란. 그 결과는 뭐예요? 밀란이에요. 알겠어요? 밀란 가운데 가장 먼저 밀란 일으킨 사람이 홍경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울 때는 진주밀란 이렇게 배웠는데 요즘은 진주밀란이라고 하지 않고 임술밀란이라고 해요. 지역이 어떤 특정한 공간을 진주밀란 이러면 진주 사람들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지잖아요. 진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고장인데요. 유등축제 가보세요. 아주 환상적이에요. 그런 진주를 밀란의 고장으로 인식하기 쉬우니까 역사책을 바꾸라 해가지고 지역, 그러니까 공간 중심의 이름 진주밀란 대신 무슨 이름으로 바꿨어요? 시간 중심의 이름. 임술년에 일어난 밀란. 그래서 뭐예요? 임술밀란. 1862년 임술밀란이죠. 이렇게 다시 정리. 19세기 세도정치, 삼정문란, 밀란 발생. 오케이. 18세기 영정조 때 탕평책. 그 이전에 선조 이후부터는 계속 무슨 정치? 분당정치. 그 중에 특별히 분당정치가 안 좋았던 때 뭐라고요? 한국정치. 됐죠? 그 이전에는 뭐? 사화. 그 이전에는 뭐? 홍구파. 왔다리 갔다리 몇 번 해버려요. 조선은 골격이 딱 잡힐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여기다 붙여서 살을 만들고 그 완성된 역사를 만드는 과정이죠. 오늘도 결국 근현대사는 못 들어갑니다. 다 끝나버렸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근현대사하고 근현대사 하지 않고 세계사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현대사 백그라운드가 주로 세계사이기 때문에 근현대의 세계사를 함께 곁들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저희와 장난에 지지 말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